가계부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빚 갚는데 수익의 절반이 드는 게 슬픈 또 우리 가계부의 현실인데요. 주택담보대출에 이어서 신용대출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부채 상환 부담이 더 가중이 될 전망입니다. 미투가 아니라 이제는 비투라니 우픈 신조어까지 함께 등장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 가계빚의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산관리편,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아마 고민되시는 주제로 저희가 여러분들을 오늘 찾아뵙는 시간이라서 많은 분들 궁금증, 어떻게 가계빚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네,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시간 되실 것 같으니까요. 많은 또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게시판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서울 전화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받고 있습니다. SNS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24시간 노크해 주시면 저희가 또 신속하고 빠른 또 스피디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인터블록의 최유진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져가지고 이제 정말 강추위가 몰아칠 것 같아요. 네. 네. 추위에 강하세요, 이사님? 사실 네. 제가 더위에 오히려 약하고 네. 추위는 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네. 보통 사람들은 이제 겨울에 독감이나 감기가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네. 저는 여름에 맥을 여름 못 감기. 주고요. 네. 겨울에는 오히려 좀 더 이제 신경을 미리 써서 그런지 네, 더 이제 쌩쌩하게 잘 나고 있어요. 감기랑 독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요즘 감기 네. 걸리신 분들 많으셔가지고. 네. 네. 이사님은 건강 관리 어떻게 하세요, 요즘에? 사실 요즘 제가 이제 겨울철만 되면은 네. 미리 대비하는 게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읽었던 책 중에 네. 하나가 이제 현대의학이 막 이제 발달이 돼도 왜 사람들이 잔병이나 이렇게 병에 많이 걸리냐라고 하는 것 중에 네. 뭐 여러 가지 환경 변화라든지 우리가 먹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체온이 떨어져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체온이 이제 맞아요. 1도씩 떨어지면 이제 뭐 여러 면역력이 굉장히 또 낮아진다 이런 저도 들었어요. 연구가 있어서 네네. 제가 그래서 자주 해먹는 게 그 어머님이 해주시는 건데요. 네. 생강이랑 아예 이제 꿀이랑 흑설탕을 절여가지고 네. 하루에 그거를 이제 2스푼씩 해서 물에 타 먹어요. 흑설탕이 들어가요? 네, 흑설탕이랑 그냥 아예 네네. 이제 꿀에 절여서 네. 진짜 진한 이제 생강 이제 청처럼 되는데 아. 그거를 이제 하루에 한 잔씩 꼭 마시면 맛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는 제가 핫팩을 안 쓰거든요. 네. 그냥 하루 종일 온몸이 되게 와, 뜨끈뜨끈해져가지고 부럽네요. 저는 수족냉증이 심해가지고 겨울마다 고생을 하거든요. 그거 먹으면 수족냉증이 싹 가셔요. 네, 벌써 꼭 또 오늘 드셔보세요. 저희한테 꿀팁을 딱 네. 주시네요. 그렇죠? 몸의 네. 체온을 올릴 수 있는 네. 굉장히 좋은 레시피 또 알려주셔가지고 맞습니다. 바로 지금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도 만드시면서 네, 방송 맞아요.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체온도 올려주실 것 같고 오늘은 네. 저희 이제 가계빚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세요. 특히 그쵸, 연말에도 네. 돈 나갈 때가 많기 때문에 네. 점점 더 시름이 깊어질 것 같은데 저희 이제 가계 분위기도 조금 훈훈하게 해주실 수 있는 내용을 네.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이사님. 네, 사실 제가 뭐 가계 신용대출 이자 부담 줄이는 꿀팁 뭐 이런 주제로는 아마 머니맨에서는 좀 처음 다뤄드리는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대출 예. 쪽 관련해서 사실 금융 비용을 줄이는 게 네. 자산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에 이제 속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캐피털 게인으로 네. 얼마 투자를 해서 얼만큼의 이제 이자 소득을 얻거나 아니면 수익을 내는지에 다들 관심을 가지는 게 보통 재테크라면 사실 거기에만 좀 포커스가 그렇죠. 맞춰져 근데 이제 있잖아요. 자산 관리 쪽이나 예. 약간 뭐 저번에 세금이나 네. 회계 쪽이나 이런 쪽은 좀 더 우리가 신경 쓰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제 세는 부분을 막고 나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을 보는 게 사실 먼저거든요. 순서적으로는. 네, 네, 네. 그래서 요즘엔 이제 뭐 그 가계 부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서 뭐 10년 주기설로 이제 오는 금융위기도 사실 2008년에 미국에서 이제 발생했던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네. 사실 가계 부채로 인해서 이제 발생했던 촉발이 거잖아요. 된 거죠. 네,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때 이제 가계 부채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관리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굉장히 많이 네. 기울였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이 누적되는 걸 막지 못하고 지금 막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500억
조 단위로 이제 올라갔잖아요. 아, 많이 늘었네요. 네. 예. 실제로 지금 정확하게 가계 신용 자체가 이제 뭐 1,514조 정도 되는데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고,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달이죠. 11월 30일 날 네. 정책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함으로써 가계 부채 문제가 좀 더 크게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기가 이제 하강 국면으로 접어드는 이제 그 징후들이 네. 점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또 시장도 많이 밀렸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적으로 이렇게 돼서 다들 이제 연말에 훈훈해야 되는데 다들 이제 더 그러니까요. 이렇게 춥게 느끼실 것 같아서, 네. 사실 이렇게 경기 하강으로 이렇게 가계 소득이 늘지 않으면 또 이렇게 가계 부채 상환 능력이 또 줄어들게 되니까 네. 더 악순환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의 부실이 이제 누적이 되면은 또 이제 옛날처럼 뭐 경제나 그런 이제 금융위기가 전개될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여기에 또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면은 더 이제 그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네, 사실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이 1년여 만에 전격적으로 단행이 됐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시기를 저울질했던 게 이 가계부채 때문에 네. 가계부담이 너무 증가될 것을 우려해서 좀 올리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뭐 워낙에 미국과의 금리 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고민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아까 1,500조까지 늘어났다고 이 정도 되면 거의 시한폭탄급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쵸. 최근에 좀 추세는 어떤가요? 최근 네. 추세는요, 네. 그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에 이제 3분기죠. 3분기에 말 현재 이제 가계 신용이 네. 정확하게 이제 1,514조 원을 넘어섰고요. 넘었군요. 사실 예. 그 다행히도 하지만 이제 그 증가세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양상을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2016년에 네. 12% 정도에 달하던 그 증가율이죠. 전년 동기 대비인데요. 2015년 동기 대비였는데 네. 지금 이제 2018년 3분기에는요 6.6% 정도로 거의 한 반 정도로 사실 줄게 됐습니다. 그 분기별로 이제 증가폭도 보게 되면은 네. 22조 원 정도 불과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3, 40조 정도에 이제 달했던 종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축소된 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6년에서 7년 넘어오면서가 좀 많이 꺾였네요. 그렇죠. 예, 그거는 네네. 좀 좋은 징후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적된 금액은 사실 상대적인 건 굉장히 커 보이지만 네. 그 증가하는 금액 둔화되고 비율이 있으니까. 둔화되고 있다는 예. 건 좀 좋은 시그널 같고요. 그리고 그 가계부채 증가 자체가 그 둔화는 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배경으로 그간 이제 가계 대출이 급속도로 늘어난 데 있어서 네네. 정책 당국이 1년에 이제 정책 수단을 강구한 결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금 GDP의 한 80%가 넘어가죠. 거의 90%에 네. 육박을 하는데 자영업 대출을 포함을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수준일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이 가계부채가 이제 규모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네. 지금 지나치게 큰 거는 이제 굉장히 큰 사실이죠. 그런 사실인데, 예, 예. 지금 2018년 이제 3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의 그 1,514조 원,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금액이 그 앵커님 짚어주신 대로 그 GDP의 87.5%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개인 부분의 순처분 가능 소득 있잖아요. 그 NDI라고 하는 네, 네. 그 부분의 167%에 달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또 높은 수준이거든요. 과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이제 금융위기 때 네. 촉발하였을 때 그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네, 네. 140%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167%인데 미국 금융위기 당시가 140%대였거든요. 더 높네요. 그것보다 지금 이제 높은 수준이니까 네.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지금 미국의 금융위기 때보다 높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와닿으실 거예요. 굉장히 높구나. 그러네요. 네, 하지만 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영업자들 대출까지 감안하면 사실 자영업자 얘기하면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그 최저임금도 인상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지고 이제 네. 뭐 문을 닫니 마니 뭐 이런 굉장히 이 가계부채 그 올라가는 거 말고도 악재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자영업자들을 둘러싼. 네. 근데 이제 그걸 감안하게 되면은 그 가계부채도 더욱 이제 커질 여지가 있는데요. 네. 이번 올해 이제 2분기에 말 현재 이제 자영업자 대출 대략 한 590억 조 정도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 중에 한 201조 원 정도 되는 게 기존의 가계 대출을 포함된 거고요. 네. 그 나머지 한 380조 원이 기업 대출로 이렇게 분류가 됐었는데요. 거의 이제 뭐 2대 3 정도의 비율인 거죠. 근데 후자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기반한 그 사업자 대출 형태로 이렇게 이제 가계 신용에 포함이 되지
되진 않았지만 네. 실제로 이제 궁극적으로 사업자 개인이 부담하는 부채라는 점에서는 가계부채와 동일한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부채로 분류는 되어 있으나 하지만, 실제로는 그 실체를 까 보면은 그 가계부채에 더 이제 달한다는 거죠. 거군요.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 대출 이제 380조 원 정도는 이제 가계부채로 인식하는 것을 이제 더 보면 무방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그게 개인적으로 하는 그 가계 부채가 더 높다는 거죠. 자영업자를 포함한.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수치로 딱 얘기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심각한지를 저희가 더 체감을 하게 되는데 네. 왜 그 10년 주기설로도 경제 위기가 반복이 된다라는 그런 또 시기와 또 맞물리게 되면서 불안감이 더 가중이 되는 것 같아요. 뭐 한은에서도 밝혔습니다만은 내년 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설이 계속 또 반복이 되고 하는 것 같네요. 네. 사실 뭐 이건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왜냐면 그 경제 이제 위기설 이런 사이클이 사실 뭐든지 이게 오르막길이 있으면 인생도 그렇고 내리막길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계속 좋았다 보니까 이게 조정이 한번 올 때가 되지 않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늘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일반적으로 이 가계 부채 절대 규모가 크면 이 경제적인 위험을 초래할 소지가 큰 건 사실인데요. 그쵸, 예. 네,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이렇게 위기가 온다거나 곧바로 이제 그 규모를 지금 네.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축소를 해야 되거나 이런 걸 이행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네. 사실 좀 뭐 무리한 사실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2008년 당시에도 사실 호주나 캐나다 그리고 뉴질랜드 등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부채 관련 지표가 더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하지만 위기 상황에는 이르진 않았죠. 네.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제 가계 부채 규모라든지 그 수준 자체가 네네. 바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 이제 머니맨에서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금융위기로는 안 번지더라도 각각 개인으로 가계를 봤을 때도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니까 제가 네, 아까 네. 이제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금액이 절대적인 금액이 늘어나고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면 그 은행에서는 정말 신나게 바로 여신 금리는 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기 예금 금리나 그런 네. 이제 수신에 대한 금리는 늦게 반영하지만 이런 것들은 칼같이 올립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이제 나중에 사실 지금 당장은 금융위기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안 좋게 이제 어려움이 올 때가 되면은 가장 먼저 사실 힘들어지는 게 빚이 많은 가구거든요. 가정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을 좀 현명하게 극복을 할 수가 있도록 예를 들면 그런 것들도 단 1%라도 조금이라도 낮아지게 되면은 부담이 그럼요. 좀 줄잖아요. 1%는 되게 큰 네,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오늘은 이제 가계부채를 좀 적절하고 현명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네.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꿀팁을 그 케이스별로 예를 들면은 네. 뭐 지금 처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면 갑자기 뭐 여유가 안 되시는 분 아니면 연체 네. 없이 계속 꾸준히 뭐 대출을 하고 계신 분 왜냐면 우리나라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네. 직장 들어가고 나서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도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되게 씁쓸한 그런 짤들도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막연하게가 아니라 케이스별로 사례별로 좀 살펴보면서 이거 뭐 내 얘기인데 아니면 이거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얘기인데 누구 얘기인데 이러면서 좀 전해주시면서 조금이라도 연말에 네. 도움이 되는 덕담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슬픈 현실이긴 합니다만은 대학생들이 사회 초년생이 되면서부터 이제 학자금 빚을 안고 또 출발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갚아 나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또 뭐 자취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은행에 빚을 지게 되고 계속해서 뭐 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 나가는 과정에서 또 이제 빚을 지게 되고 이게 연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다 내 얘기인 것 같아요. 다들 아마 빚의 부담을 안고 살 텐데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을지 네, 그 꿀팁을 저희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어떤 건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가계신용대출 이자 줄이기 위한 체크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저축은행 금리 비교 공시 그리고 서민금융상품의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자. 네, 네. 이 부분을 주셨네요. 네. 이 부분은요, 일단은 가계 신용 대출을 받고자 하는 그런 네. 시청자분들한테 좀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텐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저축은행 금리를 비교하는 공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통 다들 인근에 있거나 아니면 네, 이 네. 은행을 쓰기 때문에
때문에 그냥 거기 가서 다들 한 곳만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고 네네. 왜냐면 본인이 어디 투자를 해야 되거나 뭔가 예금이나 적금 이율은 여기저기 비교를 해보시면서 네네. 뭔가 그 대출을 받거나 이럴 때는 뭔가 죄 짓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한 네. 곳에서 뭐 그냥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출도 되게 꼼꼼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서 네. 어디가 더 메리트가 있고 나한테 유리한지 그러네요. 이렇게 급하신 거 아니면 네, 진짜 비교해보시고. 이렇게 이제 예. 금리 비교 공시 및 이렇게 네. 서민금융 상품 대상 여부 본인이 이게 대상이 되면은 네네. 이런 것들 혜택을 누리면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체크를 하시는 게 그 대출 이자를 경감하는 방안 또 체크 포인트 하나가 되겠고요. 네네. 네, 사례가 나와 있나요? 그럼 사례 한번 볼까요? 네, 사례 네. 한번 읽어주시죠. 네, 평소에 TV 시청을 즐기던 홍길동 씨는 카드론 대환을 위해서 TV 광고를 보고 인터넷 대출 모집인을 통해서 A저축은행으로부터 연 22.5% 되게 높죠. 네, 22%대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저축은행에 이제 문의를 해봤더니 충격받으셨겠어요. 훨씬 더 낮은 연 19.8%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를 하고 계신 상태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좀만 더 알아봤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이제 앵커님 말씀처럼 알아봤다면 저 차이가 사실 작지 않잖아요. 이게 크잖아요. 한 달에 나가는 그 금액으로 치면은 그죠. 꽤요. 다들 예. 왜냐면 직장인이라고 크겠어요. 하면은 보통 이런 부분 관련해서 그 우리가 커피값도 아끼고 뭐 밥값도 아끼고 이러는데 이자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사실 무시 못하는 그 이자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살펴보면은 그 저축은행에서 사실 이제 개인 신용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네, 네. 급전이 사실 필요하거나 낮은 신용도 때문에 이제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가 돼서 광고를 보고 그냥 익숙한 저축은행에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대출 모집이나 이제 대리인들한테 문의를 한 후에 그냥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 진짜 광고가 많아서. 네, 많죠. 맞아요. 네. 네, 근데 그 저축은행 간에도 굉장히 대출 금리 차가 크고요. 크네요. 네, 그리고 과도하게 광고하거나 네. 대출 모집인한테 이게 의존을 하게 되면은 저축은행은 이제 그 비용 자체를 네네. 대출 금리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사전에 금리를 이제 이렇게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지금 이 홍길동 씨와 같은 네. 불상사를 좀 막으실 수 있겠죠. 사실 이게 뭐 저런 경우 안 당할 것 같은데라고 하시지만 되게 많으세요. 왜냐면 보통 우리 물건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저때 블랙 예. 프라이데이 말씀드렸는데 네. 미국이나 이런 데 싸다 그래서 중국이나 막 미국 쪽 샀는데 알고 보니 가품이거나 알고 보니 한국에서 세일하는 곳이 더 쌌다거나 아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또 의미가 없게 속상하잖아요. 되는 예.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사실 올해 지금 7월에 각 이제 그 저축은행에 네. 신용이 만약에 본인이 7등급일 때요. 신규로 개인 이제 신용 등급 대출에 대해서 평균 금리를 보면은 네. 최대 이제 6.59% 정도 거의 이제 한 6.6% 정도죠. 네. 그 정도의 금리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알아보면은 네. 본인이 최대 예를 들면 100만 원 빌렸을 때 네. 매달 이제 그 내는 이자 차이가 한 7만 원이 더 높은 더 거죠. 높아지는 네. 거죠. 그 정도면은 다들 이제 어떻게 밥을 한 번 더 먹거나 친구들이랑 밥이 뭐예요, 지금? 밥이 술을 몇 한 번이죠. 마시는 네.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네. 굉장히 속이 쓰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축은행 그 중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비교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올해 1분기에도 저축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모집 수수료가 대출액의 평균 보통 한 3.7%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상반기에 광고비 상위 이제 5개 사이에 이제 광고 비용이 이자 수익의 보통 3.9%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네. 저축은행의 평균이 한 이제 지금 80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꽤 많네요. 네. 네. 평균 이제 1.9%인데 네. 그거보다 이제 2%가 높은 거예요. 상위 5%가. 그러니까 거기 고스란히 다 녹아져 있으니까 우리가 최저예요라고 했지만 사실 그런데 광고하는데 TV 광고하는데 그게 네.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조용하게 실속 있게 인터넷으로 꼼꼼하게 찾아보시고 대응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네. 역시 제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품을 팔아서 최대한 또 이제 낮은 금리를 네.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공시 자료를 어떻게 보는 거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네.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여기 다들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요. 금융감독원 이제 파인이라고 하는 파인, 사이트가 네.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그 공통 항목에 금융상품 한눈에라고 이제 하는 곳을 이제 들어가시면요. 네. 실제로 이제 그
거기나 아니면 저축은행 중앙회에 금리 공시 자료를 조회를 해서 네네. 전월 기준으로 평균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상담받으시는 게 그게 다 소팅이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편하네요. 높은 순, 낮은 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렬이 돼 있어요. 쇼핑할 때도 낮은 가격 순, 이제 높은 가격 순 있는 것처럼 맞아요. 금리도 예. 이렇게 다 이제 그 리스트별로 하나하나 우리가 비교를 못 하기 때문에 그걸로 쭉 해서 낮은 쪽이 대출은 유리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수신금리, 예금이나 적금 같은 거는 많이 주는 곳이 유리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 찾아가지고 하면 되고요. 사실 저축은행이라든지 대출 상담 과정에서 나오는 신용조회 회사 이런 곳은 이제 개인 신용 등급을 반복적으로 이제 조회를 하더라도요.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분들이 많이 이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이런 것들 많이 개인 신용등급 조회를 하면 네네. 내 신용등급 떨어진다. 야, 그래서 함부로 그런 거 조회하지 마라고 저도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들었는데 그런가? 이런 생각 전혀 했거든요. 아닙니다. 아니죠. 신용등급 예. 하락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확인해야죠. 왜?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오히려 조회를 해보시고 네네. 비교하고 대응을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죄 짓는 것 같아서 뭔가 한 곳에만 해보고 그냥 여기서 된다 그러면 무조건 해야지라고 해놓고 저렇게 나중에 알아봤더니 뭐 네. 진짜 금리 차이가 막 1, 2%가 나면은 그때 돼서는 후회해봤자. 후회해봤자 네. 늦었거든요. 왜냐면 대환하게 되면 그 페널티, 뭐 중도 상환 수수료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더 부담이 더 되니까. 크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할 때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축은행 중앙회에 들어가서도 뭐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나 봐요. 네, 예. 저축은행 중앙에도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네. 이제 그 금융 상품과 이제 대출 안내 그리고 항목별로 다? 저축은행별 네. 대출 금리를 보시면요. 사실 이제 신용 등급별로 우리가 신용 등급 본인 거 요즘에 이제 조회하는 거 이제 뭐 N사라든지 이런 데로 금방금방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대출 상품별로 또 이렇게 금리가 비교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준을 좀 가지신 다음에 대응을 하셔야지. 네. 왜냐면 이제 보통 온라인 광고를 본다든지 모집인을 끼게 되면은 그게 무조건 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들도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제 수수료가 다 거의 녹아 있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이제 본인한테 이제 아까 신용 조회 회사 나이스나 KCB 같은 곳 다들 이제 이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다들 이제 살면서 그런 게 이제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왜냐면 돈이 없지 않더라도 일부러 이제 그 좋은 대출과 안 좋은 대출이 있는데 좋은 대출을 활용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하시는데 개인 신용 등급을 사전 확인을 아까 두 회사에서 확인하신 다음에 네.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금리를 보다 좀 정교하게 비교를 해서 내가 이 정도 신용 등급이면 이것보다는 좀 더 네네. 좋게 이거 해야지 열심히 손품을 판 이제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파인과 그리고 네. 이제 그 저축 이제 그 은행 네. 그 사이트를 사이트에 통해서. 가셔가지고 네. 예, 조회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소하게 뭐 휴대폰 요금을 조금 늦게 돼서 연체되고 이래도 생각보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더라고요. 알고 네, 다들 보니까. 잘 모르고 계신데 맞아요. 뭐 네. 세금 같은 거 네, 뭐 예를 조금 들면 뭐 연체되고 주민세나 이런 기억 거 못해서. 네, 예. 이거 뭐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이건 거 진짜 하루 이틀 이렇게 늦어지게 되면요. 영향을 많이 네, 끼친다고 훅 하더라고요. 떨어지는 거. 왜냐면 예. 다들 아시겠지만 신용등급이라는 건 네. 올리는 건 너무 어려운데 떨어지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방심하면은, 뭐 네. 공과금, 세금 이런 것들은 정말 네. 연체가 안 되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네. 평소에 이제 이런 거 관리를 하시면서 본인에 대한 걸 잘 숙지를 하고 계시다가 특히나 이제 저번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대표님들은 그 신용등급 관리를 잘 철저하게 하셔야지 되잖아요. 예. 나중에 이제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급전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돼가지고 힘들어지는 회사들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자영업 중에서 사업을 또 하고 계시는 대표님이라면은 이런 것들 잘 더 활용을 하고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어디 뭐 기관에 가서 돈을 꾸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내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인지는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여러 가지 부분들 함께 체크해 두신다면 향후를 또 대비하고 지금 현재에도 좀 꿀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열어볼까요? 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금리 인하 요구권,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활용을 해보자. 네,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사실 이런 권리가 어. 있었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처음 다들 들어요. 예.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사실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인 뭐 대출이던 개인이던 네. 그 금리를 이렇게 개인도 인하해달라. 가능한 거예요? 떨어뜨려 달라. 왜냐면 내가 이렇게 네. 됐으니 네. 이런 뭐 신용 등급이 개선이 됐거나 이런 상황이 좀 좋아졌으니 아니면 네네. 연봉이 올랐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본인의 상황이 개선됐을 때는 네네. 지금 적용받는 것보다 더 좋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이제 권한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연체 없이 이용 중인 그런 시청자분들한테 우수. 등급. 근데 굳이 왜냐면 요구를 할 수 있지만 네.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은행도 영리 단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굳이 그 금리 수익이 자기들 수수료 수익인데 주수익인데, 굳이 예. 이걸 먼저 고객님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으시니까요. 뭐 말씀하시면 내려드리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못 자발적으로 들어봤군요. 예, 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은행 네. 쪽에 너무 자선 사업처럼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알고 있는 이제 똑똑한 고객분들만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당당하게 요구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사례가 있는데 이거 네. 한번 읽어주시죠. 네. 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학 재학 중에 저축은행에서 연 23.8% 아까보다 더 높아요. 네. 그렇죠? 네. 신용대출을 받았던 역시 홍길동 씨는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제가 취직이라고 그랬죠. 방금 제 혹시- 희망을 얘기한 혹시 지금 희망사 취업입니다. 네. 취업해서 1년 동안 근무를 하던 중에 신용 등급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소득이 증가할 경우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정보 입수하셔서 네. 저축은행에 바로 문의를 했더니 금리가 연 17%로 인하가 됐습니다. 몇 퍼센트예요? 그러면 거의 한 4%, 그쵸? 거의 네. 한 7%가 떨어진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네요. 네. 6, 7%가 네, 6, 7%가 떨어진 거죠. 네. 이런 사례가 또 있었네요. 네. 실제로 이제 올해 2월 음. 8일부터 이제 연 이제 24%로 인하된 그 법정 최고 금리가 있잖아요. 근데 신규 대출이라든지 이런 이제 대출 갱신 그리고 연장 시에 이제 적용되나 기존 대출 이제 고객들한테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금리 인하 요구권입니다. 네. 금리 인하 요구권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여기 나와 있듯이 네네. 신용 상태의 이제 개선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용 등급 상승 그리고 소득 및 재산이 증가를 하거나 뭐 아까 취업을 이제 해서 가지고. 대학생처럼 예를 들면 이제 학자금 대출 이런 걸로 왜냐면 학생은 수입이 없잖아요. 그쵸. 왜냐면 지출만 네.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잘 열심히 공부하고 학점 관리를 잘해서 대기업이나 어디에 좀 좋게 취직을 하면은 이 친구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훅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거 승진이라든지 직위가 상승한다. 아니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승진하는 것도 해당이 네. 되겠네요. 그런 예. 것들도 다 이제 다 되고 그리고 네. 우수 고객 성적 그러니까 그 은행에 굉장히 오랫동안 뭐 VIP로 관리를 한다든지 이거는 공지 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거는 선정됐다고. 오죠. 왜냐면 이거는 예. 당연히 네. 왜냐면 위에 관련돼서는 사실 의무는 아닌데 이거는 우수 고객 선정되면은 당연히 의무가 있죠. 네, 네. 왜냐면 고지에. 네. 내가 이 은행에 이렇게까지 쓰고 있는데 뭐 혜택 없어요라고 이제 이거는 당당하게 고객으로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이 네. 정도로 관리를 하면 왜냐면 다른 은행에서도 경쟁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맞아요. 예.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축은행별 이렇게 내부 기준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한 이제 5일 미만 원리금 납입 지연 같은 건 이렇게 연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5일이네요, 딱. 네네. 5일 미만.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빨리빨리 이제 처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네, 본인이 네. 이제 신용 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 없이 이렇게 대출 이용하고 있어서 그리고 꾸준히 뭐 최근에 승진하거나 지위가 상승했다고 하면은 그냥 무심코 계속 나가고 있던 대출에 대해서도 네. 우리 이렇게 됐으니까 금리 인하 좀 해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면 거기에 반영을 해서 네, 이렇게 네. 조금 1%라도 단 1%라도 줄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당당하게 그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권리니까요. 네. 잘 얘기를 해보. 약간 믿져야 본전 같은 그런 그럼요. 거예요. 예. 얘기해봐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부동자금이 워낙 많고 은행에서도 이제 워낙 금리가 이제 그 수신금리가 낮다 보니까 다들 은행으로 이제 돈을 맡기거나 이런 거 하진 않고 많으시죠, P2P 쪽으로 저번에 네. 제가 이제 투자 자금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게 그 은행 이자보다 낮다. 왜냐면 이제
세율이 높았는데 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자소득세랑 같이 적용받으니까 이제 네. 은행한테 굉장히 불리할 거라고 저번에 머니매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은행은 더더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줘야 되는 사항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어요. 안 되면 많은 것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받은 대출도 그런 금리 인하가 되나? 네, 이런 또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네, 가능한가요? 네, 그쵸. 사실 이제 금리 부담, 기존에 이제 받으신 거에 네.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뿐만 아니라 네. 실제로 이제 금리 부담 이제 완화 방안은 이렇게 저축은행 대출 고객 중에 네. 이렇게 대출 금리가 사실 이제 법정 최고 금리 아까 이제 올해 2월 8일부터 20년 이제 24%를 이렇게 초과하고 네. 약정 기간 그리고 취급 시점에서 만기까지 반 이렇게 이제 경과하는 동안에 연체가 없었다면 만기 이전에도 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다들 이제 또 이제 오해가 있거나 네. 두려워하시는 게 만기 이전에는 무조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이번 연도까지나 뭐 만기까지는 가지고 갈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은데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 이거에 이제 예를 들면 1년이면은 6개월 아니면 2년이면 뭐 1년을 이렇게 경과를 하는 동안에 연체가 없었다면은 수수료 받지 않고 이렇게 법정 최고 금리 이하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이제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이라는 걸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이에 연체가 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연체가 없었다면이라는 게 하나의 이제 전제 조건이 되는 거고요. 네. 네, 당연히 이제 저렇게 잘 하시다 보면은 이제 그런 만큼 중도상환 수수료는 안 받겠다라고 이제 합리적으로 대응을 네. 해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꼭 중요하니까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를 알아봤고요. 마지막 포인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네, 세 번째는 원리금 상환 유예네요. 네, 이자 감면 등의 프리 워크아웃을 선정한다라는 내용인데, 네,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직장인 홍길동 씨 나이가 갑자기 많아지셨어요. 50세. 네, 최근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3개월간 월급을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대출이자를 연체가 됐네요. 네, 신용 불량자가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지인의 안내로 저축은행에 프리 워크아웃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자 상환의 유예를 받고 이자까지 감면을 받았네요. 네. 이 사례에서는. 네. 실제로 이제 이 프리워크아웃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금리 인하 요구권이랑 같이 또 알아주시면 이제 좋은 건데요. 네. 사실 이 사례는 이렇게 앵커님 설명해 주셨다시피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우신 분. 그러니까 네네. 뭐 회사가 이제 잘리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회사가 너무 이제 어려워져서 현금 유동성이 없어서 네. 직원들 월급을 이렇게 좀 연체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일어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저축은행 업계 자체가 이 고객의 연체 발생 최소화 및 이 취약 사주의 그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네. 가계 대출 프리워크아웃 이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7월 13일부터 그러니까 사실 시행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반년 조금 안 되네요. 네, 반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네. 지원 대상은 사실 실직이라든지 아니면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곤란을 겪고 있거나 휴직을 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저축은행으로부터 연체 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를 받은 고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실제로 여기 목적은 고객의 연체 발생을 최소화하는 거죠. 왜냐하면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아까도 이제 신용 불량자가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보는 것들이 많으니까 많죠. 예. 안내를 받고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좀 최소화해준다는 되게 서로를 위한 그런 이제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실제로 원리금 상환 뭐 이제 유예라든지 만기를 좀 더 연장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상환 방법을 변경을 한다든지 네. 이자 감면을 해준다든지 좀 이제 실제로 그런 지금 실직이라든지 네. 질병 이런 것들로 힘든 상황에 대해서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네.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같이 이제 강구를 해서 네. 대응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는 또 시행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서 아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정말 제대로 된 꿀팁을 또 저희한테 네. 알려주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내가 해당되는 사례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네. 이것도 활용해 본다면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서민 정책금융 상품의 어떤 주요 내용들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이사님. 네, 네. 저희가 표로 또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네. 그 서민 정책 금융 상품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일단 처음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들어보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관심이 몇 있으셨던 개는 분이라면 들어봤어요. 네, 네, 뭐 네. 세이망홀 씨, 어. 그리고 뭐 햇살론, 사실 미소금융 햇살론 이런 건 좀 많이 들어보시는 네, 맞아요. 건데 네. 바꿔드림론 처음 이제 들어요, 바꿔드리는. 네. 실제로 이거는 본인의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KCB나 나이스 같이 신용평가 이제 조회 그래서? 사이트에서 본인이 어디 등급에 해당되는지 그걸 그래서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예. 6에서 10등급 정도면 450만 원 이하 연소득 350만 원 이하 네. 3,500만 원이죠. 3,500만 원 네. 이하인 거고 이자율은 연 이제 10.5%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거기에 맞게끔 다 이제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미소금융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 대상자 그리고 네. 차상위 계층 이하 그러니까 포함을 하는 거죠. 그 포함을 한 그 이하가 네. 되고요. 또 이제 적용되는 등급도 6에서 10등급까지. 그리고 안정망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24% 초과 대출을 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 이제 법정 이제 최고 이제 그 이자가 아까 네. 24%라고 했는데 네. 만기 3개월 이내에 저신용 뭐 저소득자 소득 이제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 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사람. 근데 생각보다 사실 이거는 이제 연 12에서 높네요. 24%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요. 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으니까 혹시 서민정책 금융상품 관련해서 나 이런 거 해봤었는데 좀 해당이 되는 것 같다라고 네네. 하시는 분들 의외로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수준이거든요. 4,500만 원, 뭐 3,500만 원이라고 그쵸. 하면은 네네. 그 이제 연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소기업에서 이제 받는 그런 이제 연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좀 여러 가지 뭐 그 집안이라든지 이런 사정들 때문에 신용 관리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웠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여기 실제로 서민정책 금융 상품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거 관련해서 쭉 나오고 쭉 있어요.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요 자금 대출 한도도 이렇게 세희망 홀씨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네. 그리고 햇살로는 그 자금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생계자금도 있고 생계자금, 운영자금도 있고 그렇죠. 창업자금도 지원되네요. 최대 이제 창업자금 같은 경우는 최대 이제 5천만 원까지 주고요. 원까지? 생계자금으로는 이제 1,500만 원 이렇게 최저로 운영자금으로도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네.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햇살론 같은 걸 보면은 네. 분류가 정말 이렇게 많이들 이제 니즈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작 당장 생계자금이나 예. 회사 자영업자분들 이제 운영자금이 없어서 당장, 힘든 네.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미소금융 같은 경우도 운영이나 시설 개선 자금 저기도 이제 창업 자금이 있어요. 워낙 이제 창업에 대한 거는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이제 그 신용 등급이 낮은 분들도 이렇게 창업을 해서 뭔가 회생을 하거나 잘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서민정책 금융 상품이라고 너무 보시면 좋네요.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임대주택 보증금도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적용이 됐는데 네. 여기 주의하셔야 될 게 신규는 이제 올해 3월 1일부터는 취급이 좀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대학생과 청년 햇살론이라고 하는 게 또 이건 이제 학자금 이제 부담이 큰 이제 대학생들을 위해서 네. 저렇게 대응이 되고 있고 임대주택 보증금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끊겼어요. 신규가 취급이 중단됐습니다. 안쉽게도. 네네. 그리고 안정망 대출 같은 경우는 상황 능력에 따라서 최대 네. 이제 2천만 도 한도 내에서 기존의 24% 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을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법정 최고 이자가 24%인데 그거를 초과하는 초고금리의 대출을 이제 채무를 대환을 해주는 거죠.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그래서 안정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네. 안전하게 이제 그 바운더리를 넣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줄여준다고 하는 네. 부분인데 예전에 정말 이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원리금보다 네. 더 이제 이자가 그러니까 원금보다 이자가 커져가지고 막 그런 데서 건달들이 막 돈 내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 심심찮게 보이는 있었잖아요. 근데 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너무 내가 막다른 정말 골목으로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네, 방법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체크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친절하게 또 보니까 이사님께서 이거 상담 연락처 이런 것까지 또 네. 가지고 오셨던데 네, 그것도 좀 안내해 주세요. 예. 네, 일단은 네. 지금 아까 보셨던 곳들을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네. 여기 이제 세이망호씨 같은 경우는 국내 은행에 이렇게 가서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햇살론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새마을금고나 농협, 뭐 수협, 신협, 뭐 산림조합 이런 쪽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보증부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네. 네, 대출과 그냥 대출과 어떤 게 다른 거죠? 실제로 보증부는? 보증부 대출이라고 네. 하는 거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담보나 이런 것처럼 있어야 해요. 뭔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조건부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예를 들면 네. 생계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창업 자금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용도별로 나왔었잖아요. 네, 이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증빙 것들을 서류가 있어야 된다거나. 하고 대응을 하는 네. 거기 때문에 실제로 바꿔드림론이나 햇살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는 거고요. 네. 미소금융은 미소금융지점 그리고 안전망 대출은 이제 뭐 그런 은행에서 전반적으로 다 취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웬만하면은 뭐 그냥 일반 은행이나 이런 데 가시면 다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고, 뭐 네. 초록창에 이런 데만 쳐보셔도 네, 아마 자세하게 또 나와 초록창. 있으니까, 네. 그쵸? 네. 그쵸, 네. 아마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전화, 인터넷, 대면 상담도 또 안내를 조금 해주시네요, 의사님. 네. 여기 뭐 친절하게 제가 네. 제가 연락처 가지고 네. 나온 거는 저부터 이제 금융 사기 방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네. 예, 뭐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이 되면 여기로 바로 전화를 드리라고 한 것처럼 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화번호가 이렇게 있으니까 관련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또 이제 서민금융진흥원 웹페이지가 있어요. 킨파라고 하는 있어요? 곳이 있거든요. 킨파. 예, 저기 들어가셔서 한번 좀 찾아보시고 네.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원센터도 전국에 43개나 있어서 네. 네, 가까운 곳 찾아가셔가지고 네. 대면 상담도 함께 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자 부담을 좀 경감할 수 있는 의외로 저희가 몰랐던 게 많아요. 놓치고 있었던 게 많아서 이런 것도 있어서 나도 한번 네. 해봐야지. 저도 사실 근데 라고. 너무 속상한 게 이게 네. 신용 대출이다 보니까 다들 뭐 생계자금이라고 하면서도 창업자금이나 이런 식으로 받아서 제 주변에 너무 안타까운 이제 그 사례들이 사례가 많았던 많아요. 게 코인이라든지 네. 이런 게 이제 뭐 주식장이나 뭐 이런 게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무작정 이제 활용을 한 다음에 투자를 그쪽으로 했다가 지금 이제 워낙 장이 안 좋아져서 맞아요. 대응이 안 돼서 또 이제 네. 하나의 꿀팁을 드리자면은 그런 걸로 이제 이자 부담이라도 줄여야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돈에는 대출하는 거에 꼬리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받고 나서 네. 좀 잘못된 이제 용도로 사용하셨다가 힘들어하시는 분들 막 많으세요. 뭐 또 근데 그거를 비밀로 하셔가지고 네, 또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그쵸. 너무 많아서 보통 이거를 노출을 잘 안 하잖아요. 혼자만. 네, 왜냐면 알고. 사실 다들 네. 돈 벌고 잘 된 것만 얘기하지 안 되고 뭐 힘든 거는 사실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네. 보통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 대신 빚을 다 갚아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네.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들 활용하고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까 네. 이제 그런 것들 활용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가계부채가 우리 금융 어떤 문제 뇌관이 될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계부채 때문에 좀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좀 마련하고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이런 부분은 어떤 전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데 있어서 주식시장이든지 뭐 펀드든지 감안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누적된 그 가계부채가 일단 우리 그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여러모로 생각을 해보면요. 네. 그중 첫 번째가 사실 경기 진폭을 확대시킬지 이거에 대한 가능성인데 일반적으로 이 금융 부분이 그 경기 진폭을 확대시키는 일명 금융의 경기 증폭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작동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는 이제 경기 호황 시에는 금융 부분에서 이렇게 그 대출이 늘므로써 경기의 이제 정상 이상 수준을 이렇게 활성화시키지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계부채가 이제 1,514조에 이렇게 달하면서 경기 하강 국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네. 경기가 좋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우리가 금리가 막 인하가 됐을 때 대출을 막 활용해서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자금으로 막 들어갔을 때 그게 막 다 호황이 됐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의미의 이제 대출을 활용했을 텐데 네. 경기가 이제 하강 국면일 때는 유동성 공급을 과도하게 이제 줄여서 경기 침체의 골을 깊게 한다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런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되게 심각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본래 사실 이제 이 메커니즘 자체가 그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전제로 확인되었던 건데 지금 이제 가계 부채에 대해서도 적용될 여지는 지금 충분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경기가 상승 국면이 아니라 둔화 국면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을 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맞아요. 것처럼 네, 예, 네.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가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뉴욕 시장에서도 새벽에 또 장단기 금리차 역성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네. 미국 경제도 이렇게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전반적으로 조금 약화될 것 같아요. 내년 경기에 전반적으로 좀 위축될 것 같아서 네, 이런 부분들로 들도 체크 포인트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또 계층에 좀 한해서 너무 이런 대출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최근에. 네. 네. 사실 이게 일부 계층이라고 하면 네. 일단은 이제 저소득층이 이제 예를 들면 아까 경기 둔화로 좀 소득원을 이제 잃게 되면은 뭐 지금도 이제 저소득인데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네. 더 문을 닫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뭐 의료비나 학자금 등 이런 긴급 생활 자금 용도로 이렇게 금융기관 대출금들을 이렇게 활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이러한 사례들을 이미 이제 2008년도 이후에 우리가 경험을 했었고요. 목격을 했죠. 예. 네, 자영업도 사실 경기 둔화로 대출 수요가 느는 부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사실 자영업 대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네, 네.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P2P 시장이 투자 시장이 높아지고 있는 게 네. 그 자영업자분들 개인 신용대출이나 그런 운영자금들 관련된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빌리는 사람도 많고 네. 거기 투자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메리트가 많아지니까 네, 서로 네. 이제 윈윈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가계 부채 증가세의 전반적인 둔화랑은 좀 대조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배경은 일단 경기 둔화의 확산 등으로 인해서 채산성이 지금 더 악화가 됐기 때문에 운전자금을 대출로 이렇게 충당을 해왔다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렇게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특정 그 계층이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 더 어렵게 가계 부채에 대한 부담을 이제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긴급자금 수요를 지금 대출로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책적으로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렇게 가계 부채 총량 관리가 네. 둔화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좀 더 이렇게 향방이 어떻게 될지 좀 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고요. 일단 네. 오늘 방송 보신 그 머니맨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소득자는 사실 별로 없으시겠지만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워낙 요즘 이제 어려우실 텐데 불조산이 많잖아요. 네, 자영업이. 이제 자영업자분들 사실 이제 긴급자금 수요를 요즘에 이제 대출로 하시는 분들 요즘에 이제 급전 관련해서 금융기관 알아보시는 분들 워낙 많으시거든요. 많으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그 보시면은 그 자영업자들을 위한 거, 그러니까 개인들의 생계자금이나 이런 거 말고 운영자금이나 창업자금 관련해서도 굉장히 훨씬 제도가 더 많거든요. 많네요. 네, 니즈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좀 잘 활용을 해서 아니더라도 뭐 대학생 분들도 네, 네. 취업을 하셨다고 하면은 흑자금 대출 관련해서도 금리를 인하를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네, 너무 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활용하실 수 있는 꿀팁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네. 가게 그런 이제 금융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저만 해도 제가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몰랐던 거 해당되는 게 많아서 한번 네. 알아보려고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네. 있었거든요. 네. 아마 다들 이런 게 있어서 하면서 오늘 정말 이사님이 알려주신 내용들 잘 아마 체크를 해보셨을 것 같고 많은 네.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용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최유진 이사와 함께 가계의 빚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들,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고요. 오늘 자산관리편 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